고급 네. 주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조금 한 20억, 30억 하는 것도 굉장히 10년 전에 비해서 전철역 근처에 네. 일반 중고 맨션이 10년 사이에 네. 2배에서 3.7배까지 오른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국내 부동산은 뭐 조금 좋아지려고 하다가 주춤주춤하면서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해외 부동산 지금 동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해외 부동산도 그렇게 아직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총리가 바뀌고 하면서 금리 이제 인상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네. 다시 엔화가 다시 좀 150엔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네. 달러당. 네. 원래는 연말쯤에 금리 인상을 원래 할 거다. 네. 아니면 1월 달쯤에 할 거다.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약간 타이밍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현지에서는 뭐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맨날 지진 난다, 태풍 어떤 부정적인 뉴스만 부각시켜서 그러는데 실제 매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 대비로 했을 때 일본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또 올랐고 임대료도 한 5에서 8%씩 올라가고. 그리고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되는 거를. 그렇죠. 엔저도 그렇고. 여행도 많이 갔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하고 했잖아요. 사실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래 이제 마이너스 0.1까지 갔다가 올 3월 그다음에 7월에 지금 0.25인가요? 그런데 이제 정상화 되고 있다. 노멀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지표로 보면 인플레이션도 2%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 2% 이상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2년부터 디플레를 벗어나서 이제 인플레이 시대. 그 다음에 금리가 없는 시대에서 이제는 금리가 있는 시대로 바뀌고 일단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뭘 소득이 늘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5% 이상 급여가 올라가면서 선수는 안 냈으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 또 임대료 올라가면 사실은 또 가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특히 그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PBR 1.0 미만 되는 데는 무조건 올리라고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니케이 아시아 신문에 보도자료에 보면 자산 중에서 25% 부동산 갖고 있으면 다 매각하라고 한다든가 그걸 갖고 핵심 사업에 투자해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자하라. 막 그런 게 정보 밀어붙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고. 그러니까 증시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또 개인 투자가 좀 이제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가기 더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양질의 매물들을 조절을 기업들이 해야 되니까 기업들도. 원래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룹들이 갖고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매물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가격 급락의 그런 작용도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싸게 막 팔겠어요. 이게 지금 뭐 구조조정이 아니고. 구조조정은 사실은 아니니까. 자기들 회사 가치 올리려고 1,000억짜리를 실제로 2,000억에 팔면 사실 1,0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라서 강제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재개발 큰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할 계획이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대표님도 여기서 일본 건물 뭐 이런 그 거래도 성공시키고. 저희는 많이 했죠. 2017년부터 한국협회 회장을 한 6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 협회장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인맥 때문에 사실 일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맨 처음에 한 게 저희가 2017년인가 17년 말에 빈자 인근에 130억 우리 같은 중소형 빌딩 1, 2층은 상가 3층부터 한 10층까지는 오피스 우리 같은 중소형 전형적인 중소형 빌딩이죠. 그거를 첫 거래를 했고요. 그때 중소기업 어떤 회장님이셨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룹의 회장님 펜트하우스. 주택도 하셨어요? 단순 주택이라기보다 펜트하우스니까 아주 저택이죠, 저택. 웬만한 빌딩 가격 나오는 주택. 그렇죠. 130억. 그게 그 이후에 시세가 계속 올랐나요? 그렇죠. 고급 주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조금 한 20억, 30억 하는 것도 굉장히 10년 전에 비해서 전철역 근처에 일반 중고 맨션이 10년 사이에 2배에서 3.7배까지 오른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2018년에 샀으면 7년 됐잖아요. 2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돼요? 조사는 안 해봤어요. 도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10년 전 대비 3점 몇 배 이상 상승한 걸로 분양가에 비해서 분양가하고 실제 현재 거래되는 가계가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의 뭐 시세 차익은 봤을 거로 추정을 해본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시세 차익은 충분히 냈다. 엔저 시대가 좀 지속이 상당히 됐잖아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누린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산 사람들은 실제 주거용 한 동짜리 그 한 건물 일동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의 본편 그걸 또 한 50억, 60억짜리를 사서 임대 수익률도 거의 한 4%대. 그러니까 대출 받고 했으면 더 올라갔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임대 놓고 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그게 더 좋겠네요. 근데 도쿄는 주거용은 사실은 계속 젊은이들 몰려오고 도쿄 5구 우리 같은 강남 3구처럼 그쪽에 있는 데는 사실은 입주율이 공실률이 한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평균이 96점 몇 프로가 입주율이니까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 사업하기가 편하다. 우리는 사실은 주거든 뭐든 할 때 직장 무슨 뭐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죠 대충. 그렇죠. 근데 거기는 다 서류로 다 증빙을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처럼 실제 이 사람의 급여, 연봉 이런 것들 다 보고 그거에서 많이 부족하면 보증보험을 끊든 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훨씬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수년 동안 일본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또 투자 수익도 났어요. 이제 올해부터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엔저 시대도 조금씩은 바뀔 것 같고 단순히 지금 우리가 엔저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마이너스 0.1%처럼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차피 그것도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경제도 정상화로 됐고 금리가 워낙 마이너스 0.1% 하니까 상대적으로 엔저 그런 게 있었겠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도 올라가니까 엔저가 아무래도 좀 더 완화되겠죠.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도 금리 수준이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대출 금리가 작년에 하신 분은 한 1.5% 내외였으니까 2.5%에서 3% 정도 레버리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4% 이상 나왔다면은 마이너스나 뭐 제로였으니까 그렇죠. 그 조달해서 해도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훨씬 많이. 근데 한국은 지금 뭐 금리가 4% 이상이잖아요. 대출을 했을 때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신용이 좋아도 대출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마이너스죠. 자기 돈으로 했으면 모를까. 그렇죠. 자기 돈으로 해도 뭐 요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임대를 많이 놔도 4% 이상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임대료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엔저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급격하게 지금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트는 큰 변화 없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투자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본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계속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주택이 됐던 건물이 됐던 공급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요소는 없나 보죠? 왜냐하면 관광이 하도 늘어나니까 전부 다 호텔을 많이 지려고 하니까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데 호텔 디벨로퍼들이 땅을 경쟁적으로 사니까 주택업자들이 땅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기존 맨션들, 기존 주택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얘들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게 갑자기 공급이 늘어서 떨어지고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뭐 지진 우려든 뭐 해일 그런 거는 잠깐의 이슈였나 보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포럼에 가서 8월 14일 그때쯤에서 막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그 실제 우리 고객도 물건 보러 가기로 했다가 하도 우리 언론에서 방송에서 막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여행 취소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 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저기 아니 뭐 아무렇지는 않지만 별 신경 안 저기 안 하는데 그냥 뭐 일상사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그 무슨 코인 거래하듯이 막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시키려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큰 손들이 계속 사는 걸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남아 들어서 사겠냐 이거죠. 사실 요 근래도 많이 들어가던데 지진이면 지진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든 뭐든 그게 또 보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그렇죠. 것 같다. 안 좋은 뉴스에 너무 과민 반응하더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바로 옆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즉각 반응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단타 매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사실. 그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도 좀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거래를 하나 시키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은 저는 이제 원래 사실 이제 미국 부동산만 그쪽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미국 달러가 또 엄청 강해졌고 금리도 올라갔고 그래서 부담이 됐죠 지금.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주거용은 사실 실수요자가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은 안 한다. 상업용만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상업용도 이렇게 막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시장이 조금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작년부터 우리는 아시아 쪽에 집중하자.